134페이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계획 파트예요? 이용 파트예요? 이용 파트. 이용이란 구체적으로 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개발행위 배웠죠? 개발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 마치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비슷하죠. 뭐 또 관리들하니까.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성장 관리계획 수립되면 선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수립해서 효과, 우리는 성장 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이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한다? 완화해준다. 근데 막 완화하는 것도 있고, 막 이제 또 막 강화도 나오고 막 이제 헷갈려요. 자, 이제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여기서 나오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자,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하면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거기 보니까 개발로 인해서 지정에 의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인트는 뭐예요? 곤란한 지역이다. 곤란한 지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근데 그런 지역에 자꾸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이 지금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는데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서울시장에 한다면 계속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해 줄까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개발행위 허가해 줘버리면 이 지역 주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규제하려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야겠어요? 완화해야겠어요? 강화한다. 그죠? 강화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여기도 누구예요? 관할구역이 자, 우리 6명이죠. 자, 6명. 그죠? 여기서는 도지사 같은 사람 안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니까 도지사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명이에요, 6명. 개발행위는 무조건 6명이에요, 6명. 등장하는 사람들. 아까 허가권자도 6명, 이사 허가권자가 다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정합니까? 자, 여기는 보니까요.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했어요?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지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그죠?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관할구역이 장이 지정했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반대로 어디에? 주거, 상업, 공업적입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개발된 지역에, 자, 여기 있죠? 개발 행위로 기반 부족 예상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여기는 뭐 녹지적이니 관리적인, 농림적인, 자연환경 보전 반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주상공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에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래. 건폐 용적을 강화하게 지정하는 거예요. 곤란한 지역. 자,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한다. 여기는 녹지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비도시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요놈하고 지정 대상 지역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 3번 체크해봤고, 지정 기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기준만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뒤에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그죠? 그래서 국장이 정해줬어. 어떤 지역에? 야, 관할구역이 장아. 이런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하수 등의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라 라고 기준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기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 종류에는 우리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 46개 다가 아니고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은 자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예상되는 지역 중 거기가 포인트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이러이런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구체적으로 기준을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저하게 지체. 여기 있네.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저하게 지체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야. 밑에 위에 있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위에 있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데 더 이상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더 이상 상황 나쁘지 않게 지정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적별 도로율의 20% 미달한대요. 자, 도로율이 20% 미달한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미달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이 지역이 상업적이냐, 이 지역이 주거적이냐, 이거 이제 상업적이면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고, 주거적이면 주택 들어서는 지역이겠죠? 여기는 공업적이면 공장 들어서는 지역이겠죠? 그럼 여기 이제 건물이, 공업용 건물이, 여기는 주거용 건물이, 여기는 업무용,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마다 다 도로율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죠? 여기 지역을 만들 때는, 상업지역 만들 때는 도로는 전체 지역의 도로는 몇 %를 확보해야 된다. 도로율이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도로율이 제일 높을까요? 상업적이 높을까요? 주거적이 높을까요? 공업적이 높을까요? 당연히 상업적이 높겠죠. 상업적인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니까 도로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용도적별 도로율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 있는 이 상업지역에 있는 우리 이 지역에 이 광진구에 있는 이 지역의 상업지역의 도로율하고 저기 있는 서초구의 도로율을 봤더니 이 지역의 도로율이 별로 안 좋네.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용도적별 도로율이 별로 안 좋아요. 20% 미달한데 저 서초구에 있는 상업적의 도로율보다 우리 광진구에 있는 도로율이 20% 미달한데 똑같은 상업적인데 안 그래도 처음부터 지금 도로가 별로 없어갖고 기분이 겁나 나쁜데 이 지역이 자꾸 또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돼. 그러면 여기서 개발이가 막 이루어지면 난리 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도로율이 20% 미달하여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지정해라. 그죠? 도로 용도적별 도로율이 20% 미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보다 훨씬 도로 조건이 안 좋은데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0% 미달하는데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다음 또 세 번째.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수도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곳이 예상되는데 이 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이 증가해서 인구가 유입되니까 이 하수 발생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당해 지역의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정해라. 또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런 기준을 딱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과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는 다 몇 년? 2년, 20, 20이죠. 그래서 지정 기준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다 2년, 20이다. 자, 이런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시설 설치가 곤란한 2년 20에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기준 국장이고 나오는 숫자는 2년 20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 지정하래요. 자, 거기까지 가나다라마
체크하셨나요? 지정 기준. 그 다음 밑으로. 그러면, 예, 이런 지역에 설치가 곤란한 이런 지역에 이제 기준이 이렇게 기준 국장이 제시해 줬으니까 관할구역장은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지정할 때 보니까 아까 이 신상은 작년에 만들어진 제도니까 신상은 절차가 다 있다고 그랬죠? 아까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서울시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3년 국토기획부에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구상품이죠? 그때는 절차가 별로 없네. 우리를 겁나 개무시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정할 때 보세요. 절차가. 서울시장이 지정한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는 있어요. 내 앞에 너 있다. 심의. 어디든 지정이나 단어 앞에는 심의가 보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이런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공부에다가 고시하래. 심의, 지정고시. 간단하네. 심의, 지정고시. 심의하고 고시 나오죠? 그 앞에 뭐 주민 의견 들어라,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관계행정기관 협의하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심의, 지정고시.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해라. 그래서 거기 심의와 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나오는 거. 다른 건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요거.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거나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신상은 다 한다, 그죠? 절차, 우리 절차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더라. 그죠?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 6명 있잖아요. 그럴 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구의시장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경기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없습니다. 그냥 6명이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지정하고 공부에다 고시하는 거지 뭐 거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승인 받는다든지 절차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의견 청취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딱 체크하시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의 나왔네. 주민 의견 청취 협의 절차 이런 거 없다.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신상이라 다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아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개발이 허가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법상으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력이 제한하는 범위에서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봤더니 지금 현재 강화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원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용적률이 200%였어요. 용적률이 200%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2배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연면적이 용적률 200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이 대지 면적의 2배잖아요. 2배. 그런데 이 지역의 개발 밀도가 높아.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했어. 그럼 지정하면 당해 지역에 정된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한다는 얘기. 그러면 50%를 다운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50% 이하에서 강화를 하니까 최대 맥스가 50이니까 최대 맥스 적용하면 얼마예요? 100%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용적률이 100%다 이 말은 원래는 이 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배를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대지 면적의 1배만 지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 반만큼 공간적 가치를 이용을 못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규제하는 방법이 용적률을 강화해서 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강화한다. 아까 여기서는 이쁘니까 건폐 용적률 완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곤란한 지역이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곤란한 지역 개발행위 하면 거기 살 때 뭐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것도 없어. 여기는 뭐 개발밀도 관리계획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규제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비교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건폐율 최대한도 50% 강화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내용이 요거밖에 없어요. 시험에는 그렇게 이 자체로 문제를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섞어서 물어보거나 올해 32회 때가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섞어서 물어봤죠. 그렇게 나오는 유형이에요. 예. 아니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 요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요,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죠. 여기서도 또 여기서 계획이 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개발행 관련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면 성장관리계획이 나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계획이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설치계획이 나온다는 이야기. 설치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틀을 보시고, 이 세 가지 다 개발행 허가권자인 우리 6명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권자가 그저 기반시설 용장거리 시장.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석 그대로 하면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적이 기반 설치가 필요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라 이 말이죠. 끊어서 읽으면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 내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그죠? 개발밀도구역, 관리구역,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놈하고 중복될 수 없다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나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복 지정은 안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역.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아까는 어땠어요? 개발된 지역이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었죠? 그죠? 여기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래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야.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필요한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7가지가 있네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 4개 있었죠. 도로, 여기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나 학교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나 수도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하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4개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필요한 지역은 7개야, 7개. 근데 4개는 필요하든 곤란하든 다 같이 겹쳐 있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그러니까 공원 설치가 필요해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대. 녹지 조성이 필요해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그리고 또 학교 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근데 학교 중 무엇은 제외. 대학은 제외. 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대.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대.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내죠.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물어보면 뭐 여기는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지만 광장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류를 받고, 그럼 오른쪽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관할구역의 장. 이 3개는 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특별시장 관리자,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하여야 한다잖아요. 서울시장은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4개, 5개 나오면
긴장해라. 긴장해라.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이라고 그랬고 기반 설치가 필요한 다음이죠. 자, 거기 4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제정 개정으로 해서 제정이 뭐예요? 제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바꾸는 거죠.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뭐 하는 지역이 포인트.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지역. 여러분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돼야 여러분이 가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개발행위 하는 지역이잖아요. 개발행위 압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면 여러분이 막 개발행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기반 설치가 필요하지 않죠. 개발행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은 개발행위가 막 이루어지니까 개발행위가 막 이루어지니까 기반 설치가 필요하겠잖아요. 근데 기반시설이 없어버리면 그 자체 난개발되니까 이런 지역에는 지정하래. 하래 의무적으로. 니들이 해결 못하면 지정해서 여기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지역에 돈 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반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된 지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제한이 뭐 하는 지역이에요? 완화되는 지역이죠. 완화되는. 행위제한 강화 그러면 안 돼요. 강화되는 지역은 개발행위 하라고도 안 한다니까요. 개발 압력이 안 생기는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자, 이렇게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을 자연환경보전적으로 변경하려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이 나왔어. 맞아 틀려? 주거지역이 자연환경보전적으로 변경되면 여러분은 개발행위 안 하겠죠? 행위규제가 강한 지역이고 건폐 용적률도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역인데 뭐 할 게 있어야 하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반대로 자연환경보전적이 주거적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행위자의 완화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개발행 건수예요. 개발행 건수. 물론 전년도 기준이죠.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에 당해지역의 개발행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에는 130건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 증가했잖아요. 100건이 130이면 3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또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당해 지역의 동일 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대요. 자, 이 말은 전년도에 우리 서울시 인구 증가율이 5%였거든요. 근데 이 지역만, 서울시 이 지역만 신도시가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겁나 많아.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만든 이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30%가 됐대. 전년도 우리 서울시 인구 증가율 평균은 5%인데 이 지역만 30% 됐다면 동일 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죠. 여기는 5%, 여기는 30%면 20% 높잖아요. 그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인 건수, 인구 증가율 이거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라는 얘기예요. 의무적. 근데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때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1, 2, 3, 4 이게 주어지고요. 5번에다가 뭐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시설 설치 용량이 초과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딱 여기에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딱 같이 섞어서 이어주면 그래서 다 들어봤거든. 근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 나는 공부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섞어서 보면 답을 못 찾는다니.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죠. 곤란한 이런 이제 뭐 초과하고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도 수도 설치가 곤란한 이거 나오면 이런 것들은 초과 예상 이런 거 나오면 여기는 규제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초과되니까. 그죠? 그리고 예, 여기서는 뭐 인구 증가율, 뭐 개발인 건수 이런 단어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지정은 뭐 의무적 지정 대상이 지역이 아니라도 예,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기준 나왔어. 자, 기준.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도 누가 정했어요? 국장이 정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국장이 정해줘. 다 계획의 기준 모르면 다 국장이에요. 자, 기준. 근데요, 국장이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요? 관할구역장한테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정할 때는 어떻게 해? 그 박스의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 근데 여기를 30만이라고 나오면 30만 어디서 들어봤거든. 우리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에서 막 30만이라는 숫자 나오고 막 그랬죠? 여기는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박스 1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 나왔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 보세요. 여기는 신상품이라 여기는 신상품이라 다 했죠? 그죠?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청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개발 및 또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 구상품이라고 했잖아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여기는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했죠. 여기 주민 의견 청취 없었죠? 여기 없었어.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헷갈리게 주민 의견 듣고 그리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더라. 주민 의견 청취. 구상품이라도 주민 의견 청취가 있어. 그래서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하는 얘기니까 아무리 예전에 만들어진 것도 주민 의견 들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주민 의견 청취는 요 놈이 있고 여기도 주민 의견 청취도 있죠.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만 주민 의견 청취가 없구나. 그죠? 여기는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고 여기는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은 듣는구나. 여기는 뭐 협의라든지 지방의 의견 청취는 없지만 그죠? 여기는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절차해서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심의 지정 고시는 똑같잖아요. 아까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요거 하나 차이가 있죠? 주민 의견 청취. 새로 나온 신상이야 뭐 다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그렇게 예, 기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아까 구역이 지정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예, 구역이 딱 지정되면 이 지역이 이런 지역에 해당돼서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딱 지정했어.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아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7가지나 됐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느냐? 자, 여기가 학교가 필요한 건지 도로가 필요한 건지 공원 조성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누가? 구역을 지정한 관할구역의 장이 뭐가 필요한지 거기 설치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도 해놓고 어디다 설치한 건지 계획 다 수립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일정한 개발을 하는 자에게 돈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라. 그죠?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기사지에서 기반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기반시설에 반영하래요. 관리계획에 반영해라. 자, 그렇게 예, 1번 수립권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립 내용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박스에 있는 거. 이런 이 안에 설치될 기반 종류, 위치, 규모, 그리고 선, 순위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계획이 설치 계획이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설치 구역이 지정됐는데 이제 구역을 지정했고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서도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대. 여기는 계획 수립하도록 했는데 뭐 실효 규정이 없는데. 그죠? 근데 아까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자면 구역 실효됐죠.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거기까지 안 나갈게요. 또 거기까지 설명하면 또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여기 세 개에서만 기억해요. 앞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실효 3년, 5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계획 수립 의무가 있지만 뭐 몇 년 내 계획 수립하라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1년 이내. 만약에 1년 이내에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대. 해제. 그래서 할아버지 길은 언제? 실효는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이고
기일은 언제? 기일. 여기를 시험에 2년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해제된다. 실효는 해제는 다음날이에요. 그리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요. 여기 있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아까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도 무엇은 수립된 걸로 본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다란 말이 무슨 말? 본다란 말 간주한다. 민법 시간에 간주, 의제 이런 말 들어보죠? 의제한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의제 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간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목차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설치 된 것으로 1년이 안 나왔네? 설치 계획 그 위에 수립 의제 3번 나왔죠? 의제란 말 나오죠? 네, 그래서 의제나 간주나 본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주가 본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추정은 추정한다죠? 그죠? 추정이 간주가 아니잖아요. 민법 시간에는 뭐 나와요? 추정도 나오고 간주도 나오고 그러죠? 추정한다, 간주한다 그러죠? 그죠? 그 민법, 예?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어? 거기 추정이 나오지만 여기 무조건 공법은 간주만 나와요. 간주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립의제 밑에 해제의제도 나왔죠?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지금 서울시장이 학교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어. 그래서 설치계획에 여기다 학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가, 자, 여기서 이 구역이 지정된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행위가 이 학교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과 대상 행위입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상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 이 부담금 내래.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어떤 개발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일까? 어떤 개발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일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형질 변경할 때, 이 구역 안에서 형질 변경할 때 설치 비용 낼까 안 낼까? 설치 비용은 안 내요. 형질 변경. 그럼 토속 채취 내요 안 내요? 그런 개발 행위는 안 내요. 토지 분할 안 내요. 그럼 어떤 행위냐면 건물을 짓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건물.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물? 단독이동, 공동이동, 우리 건축법에 규정되는 건물을 짓는 돼. 이 안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다 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얼마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행위와 증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200제곱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이에요. 여기서 리모델링 부과 대상 행위 아닙니다. 200제곱 초과는 신축 증축.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땅 사가지고 여러분이 단독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지어요.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행위,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기 전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기 전에 여기 기존 건물이 있었어. 기존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근데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합니다. 자, 요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이렇게 400제곱미터로 이렇게 신축을 했어. 이때는 설치 비용을 어디를 내야 될까? 우리 법에서는
기존 건물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있던 건물이잖아요. 그죠? 기존이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있던 건물이죠.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그 신축 행위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가 아니고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이 초과분만 설치 비용이 부과된 행위다는 얘기예요. 기득권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초과분만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다. 자, 그 부분 나와 있습니까? 자, 나왔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대. 그러면 학교를 짓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비용 산정은. 학교를 짓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학교를 짓는 데는 필요한 것이 땅이 필요하겠죠? 땅이 있어야 건물 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용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 용지, 그죠? 토지 매입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를 짓는데 건축 비용, 이것을 시설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용은 용지 비용과 시설 비용으로 합산해서 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산정이 됐더니 요 부분이 예를 들면 1,000억 될까요? 학교를 짓는데? 학교 세 동 지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00억. 안 돼요? 100억? 100억은 충분히 들겠죠? 자, 그러면 설치 비용 100억이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 안에서 지금 구역을 지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죠? 아니, 이거 기반 시설은 도시형성에 기초가 되는 시설은 자기들이 도시계획으로 설치해서 해야지. 지들 우리 세금으로 설치하지. 구역 지정이 이게 필요하다고 구역 지정해놓고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하면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안 날 일입니까? 화가 나도 많이 날 일이지.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 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용 중에 실제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80% 이상이에요. 80%.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담하는 것은 이 금액의 20%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민간 개발사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몇 %라고요? 근데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5%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내라고 할 때는 내세요. 능력이 되면 많이 내는 것도 괜찮죠. 안 그래요? 별로 거기에는 동감 안 합니까? 자, 그래서 거기 쭉 나오면 뭐 1번의 부과대상 금액 표준시설비가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 거기까지만 줄 쳐주세요. 나왔습니까? 그리고 뭐 민간 개발사가 부담한 부담률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자, 뒤로 넘겨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위에 박스에 3번이 나옵니까?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몇 %다? 20%. 그리고 지역 특성에 거기서 25% 가감할 수는 있구나.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자, 위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위에 박스 위에 있는 박스 안에 박스가 기반시설 유발계수거든요. 거기 개념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어떤 건물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어떤 건물은 때로는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마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유발계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건축부에 29개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유발계수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 많이 내야겠죠? 거기에 있는 유발계수 외워야 될까요? 29개?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공장도 들어가 있는데 겁나 많은데 시험에서는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또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순서가 바른 것을 막 내거든요. 그러면 외워야 되겠네? 거기 박스 안에 박스를 외워야겠네? 아, 그래도 안 해요? 무조건 안 외울 거예요? 네. 나중에 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 유발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3번 납부무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행위가 200정을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라고 그랬죠? 이게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누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될까? 납부무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부과 대상 행위가 200정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니까 납부무자는 이런 신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내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쉬운 건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 자중에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있다면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내야 된다 나와. 자, 첫 번째가 위수탁 관계예요. 위탁과 수탁의 관계일 때는 누가 내요?
위탁자가 냅니까? 수탁자가 냅니까? 맡긴 위탁자가 납부부자예요. 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즉 도급을 한 자입니까? 도급을 받은 자가 내야 됩니까? 도급을 한 자. 그러니까 위탁자, 도급계약을 한 자, 그 자들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그랬잖아요. 위탁자와 도급을 한 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받은 자가 납부의무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2번인데 방금 저는 다 맡긴 사람이 돈을 냈잖아요. 위탁자나 도급자나 이 사람들은 한 자가 돈을 냈잖아요. 근데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건축행위를 한 자가 낼까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건축행위를 한 자가 냅니다. 우리 부과대상이 건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한 자가 납부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건축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지가 승계돼서 당연히 지 승계되면 그 지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납부의무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오른쪽 2번 이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부가권자는 언제 부과하는지 부과시기 납부시기 오른쪽 2번 부과와 납부시기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부과 및 납부기한 나왔죠? 자, 부가권자는 누가 부가권자예요? 설치비용 부과하는 사람. 우리 관할구역장 6명이죠. 그럼 여러분이 200 조금 초과하는 신중축행위 하려면 뭐 하겠어요? 그때는 건축허가 받아야 신중축행위 하겠죠. 그럼 부가권자는 허가 받으면 몇 개월 이내 부과를 하라고요? 2개월 이내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신중축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부과 시기가 2개월 이내 부과를 하는 겁니다. 2개월 이내 부과를 하고. 그러면 납부의무자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야 돼요? 허가받고 건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과 시기는 허가받으면 2월 이내 부과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과 시기하고 납부 시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구분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3번 설치비용은 납부는 이 돈 설치비용 어떻게 내야 돼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현금이란 건 카드까지 다 포함해서 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될까? 신용카드도 현금이잖아요. 직구카드 다 체크카드 다 그건 다 돈이잖아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부가세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할 수는 없을까? 물납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물납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에 기억번 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나왔습니까? 물납도 가능하다.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내용 니은, 디귿, 리을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학교가 필요하대. 그래서 서울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내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비율이 있었죠? 내게 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설치비용은 어떻게 운용하라고요? 여기가 서울시가 이 법의 요 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적이 겁나 많겠죠? 그죠?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개발의 건수가 증가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인구가 증가된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정할 수도 있고 도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정할 수도 있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설치비용은 어떻게 운용하라고요? 징수했으니까 설치비용은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학교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로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 내용이 여기 있는 이 5번의 1 관리 나왔습니까? 특별시장 관시자 특자 특도시장 우수는 설치비용 운용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이 말이에요.
통합하지 말고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뭐 사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사용. 당연히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원칙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학교가 필요하다고 지정했으니까 돈 징수했으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도로가 필요하다고 지정했으면 도로 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번에 1번. 그런데 다만 그 안에 직접 사용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대. 그럴 때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연계된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설과 연계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더라. 자,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기반 설치 비용 그리고 이제 납부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참 잘 나왔는데 지금은 큰 흐름 개발 행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장관리기획구역이라는 것도 나오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도 나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나온다. 여기는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토계획 부분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 두 파트로 나눠지니까 계획 파트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 그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 구분해서 정리하시죠. 큰 그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뒤에 나오는 그 밖의 사항 타인 토지 출입 나중에 심화해서 한 번 정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다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자, 이 부분들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업 지금 이제 1월 11월 달 됐고 12월 달 되는데 약간 12월 말이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 있죠. 이럴 때 들뜨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꼭 수업 나오시고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번 빠지면 자꾸 빠지고 싶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빠지신 분 계시고 그런데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도 빠지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래요.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